72살 한은정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비싼 와인이 차려진 테이블. 그런데 잔을 입에 대려는 순간 손녀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그 와인 절대 드시지 마세요. 과연 그 와인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족 중 누가 왜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은정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72년을 살아온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호기심과 예리함이 남아 있었다. 수필가로 활동하던 젊은 시절의 관찰력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아들 도연이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그 옆에는 며느리 미란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미란의 옷차림은 언제나처럼 세련되고 고급스러웠다. 와인 수입 회사의 부지사장답게 그녀는 품위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예약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이 집이 요즘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미란이 일어나 은정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고맙구나. 그런데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니? 갑자기 이런 좋은 식당에. 은정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잖아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그걸 축하하려고요. 아, 그래, 그것 때문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사실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와 혈압에 대한 주의 경고를 받았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정기적인 약 복용과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와인이 있어요. 미란이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다. 잠시 후 웨이터가 고급스러운 와인 병을 들고 왔다. 병의 라벨은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고 빈티지는 2015년이었다. 샤토마고 2015년산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특별히 수입한 거예요. 시중에서는 병당 300만 원 이상 하는데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몰래 가져왔어요. 미란의 설명에 은정은 눈을 크게 떴다. 아이고, 그렇게 비싼 걸 괜히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건강하신 거 축하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웨이터가 능숙하게 와인을 따랐다. 짙은 루비색 와인이 크리스탈 잔에 채워졌다. 은은한 과일 향과 오크 향이 퍼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도연은 자신의 잔을 쳐다보기만 할 뿐 입에 대지 않았다. 평소 와인을 좋아하던 그가 말이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도연아, 너는 안 마시니? 은정이 물었다. 도연은 깜짝 놀라며 잔을 들었다. 아, 네, 마시죠. 그냥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회사 일이요. 요즘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요. 도연은 얼버무렸다. 은정은 아들의 눈을 보았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었다. 그의 거짓말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미라는 은정의 잔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님, 이 와인은 정말 귀한 거예요.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제가 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이런 퀄리티는 정말 드물어요. 은정은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다. 와인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분명 좋은 향이었다. 그런데 무언가가 이상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다. 마치 오래전 수필을 쓸 때 느꼈던 그런 감각.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 은정이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삐리리릭 삐리리릭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유나 손녀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아이고, 유나가 잠깐만. 은정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유나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목소리였다.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응? 아빠, 엄마랑 식사 중이야. 왜 그래? 할머니, 제발, 그 와인 절대 드시지 마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17살 손녀가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적은 처음이었다. 유나야, 무슨 일이니? 왜 그래?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연과 미란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그 와인 엄마가 준비한 와인 이상해요. 제가 며칠 전에 엄마 전화 듣고 전화가 끊겼다. 정확히는 누군가가 끄는 것처럼 갑자기 신호가 두절되었다. 은정은 멍하니 휴대폰을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식탁을 바라봤다.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유나가 무슨 말을 했어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와인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레스토랑의 밝은 조명도 부드러운 음악도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은정은 알았다. 지금 이 식탁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 유나가 뭐라고 했어요? 미란이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은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은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나가 이 와인을 마시지 말라고 했어. 순간 테이블 위에 정적이 흘렀다. 도연은 포크를 떨어뜨렸다. 철컥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미라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과장되어 있었고 불안함이 묻어났다. 아이고, 어머님. 유나가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요즘 애들이 인터넷에서 음모론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영향인가 봐요. 음모론? 은정은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다. 미란아, 내가 우리 유나를 알잖니. 그 아이가 그런 걸 믿으래니? 유나는 과학고에서도 상위권이고 논리적인 애야. 그런 아이가 이유 없이 할머니한테 이런 전화를 할까? 미란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나한테 전화해 볼게요. 미란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은정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기다려, 지금 중요한 건 유나가 아니야. 은정은 와인병을 가리켰다. 이 와인 어디서 난 거니? 정확히 말해줄래? 미라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수입한 거예요. 샤토마고 2015년산 정식 수입품이에요. 그럼 수입 서류가 있겠네? 네. 이렇게 비싼 와인이면 세관 통과 서류, 정품 인증서, 보관, 이력 다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와인 업계에서 일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것저것 공부 좀 했어. 은정의 말에 미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하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은정은 와인병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라벨을 자세히 살펴봤다. 레스토랑의 조명 아래서 라벨의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원래 라벨 위에 새 라벨을 덧붙인 것처럼. 미란아, 이 라벨 원래 라벨이 아닌 것 같은데?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연이 갑자기 일어났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요. 도연아? 은정이 아들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이 와인에 대해서?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 나한테 뭘 하려고 했던 거니? 그 질문에 미란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와인으로 식사하려고 한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는 거짓이 숨어 있었다. 은정은 조용히 냅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미안하지만 나 먼저 나갈게. 도연아, 너희는 천천히 마저 먹어. 은정이 일어서려는 순간 미란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어머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은정은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손 놔, 미란아. 은정은 차갑게 말하며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뒤에서 도연이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은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밖은 어두웠다. 11월의 찬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B-, B-, B-. 신호는 갔지만 유나는 받지 않았다. 불안이 엄습했다. 유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괜찮은 거니? 은정은 택시를 잡으며 생각했다. 지금부터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 와인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내 가족이 나를 속이려 했는지. 한유나는 학교 정문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다. 오늘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다. 수학 경시대회 준비와 논술 수업이 겹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유나야, 같이 카페 갈래? 친구가 물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 엄마가 일찍 들어오래. 알았어, 그럼 내일 봐. 유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그녀의 부모는 맞벌이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6시 반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도 불이 꺼져 있었다. 엄마 아직 안 들어왔나? 유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란의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다급했다. 유나는 조용히 안방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미란은 침대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다. 2억이요. 당장 2억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횡령한 게 들통나면 저 구속돼요. 제발 방법이 없어요? 유나는 숨을 죽였다. 횡령? 엄마가? 미라는 계속 말했다. 보험금이요? 시어머니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네. 5억? 그 정도나 돼요?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그럼 할머니 얘기잖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건강하신데. 네. 그게 무슨 자연스럽게? 당신 미쳤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와인이요? 그 와인만 드시면 자연스럽게 심장마비처럼 보인다고요? 아니, 그건 너무. 유나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재빨리 현관으로 돌아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다. 계단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너무나 명확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하지만 멈췄다. 증거가 없어. 지금 전화하면 엄마만 경계하겠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유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라는 여전히 안방에서 통화 중이었다.
유나는 거실 소파 뒤에 숨어서 계속 들었다. 알았어요. 그 와인 어디서 받으면 돼요? 네, 토요일 저녁? 시어머니랑 식사 약속 잡을게요. 그때 그 와인을 쓰면 되는 거죠?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체념한 듯한 톤으로 변했다. 좋아요 하지만 약속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당신이랑 더 이상 연락 안 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유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토요일 저녁 그러면 내일 모레잖아. 미란이 안방에서 나왔다. 유나는 재빨리 소파 뒤에서 빠져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유나야, 왔어? 미란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의 다급한 통화는 없었던 것처럼. 응, 엄마 방금 들어왔어. 유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뭐 먹을래? 엄마가 저녁 만들어줄게. 아니, 괜찮아. 학교에서 먹고 왔어. 그래. 그럼 방에서 쉬어.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미라는 여전히 다정한 엄마였다. 하지만 유나는 이제 그 다정함이 가면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방문을 닫고 유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지켜야 해. 유나는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엄마가 회사에서 횡령함. 마이너스 2억 필요. 마이너스 할머니 보험금 5억. 마이너스 토요일 저녁 식사. 마이너스 와인에 뭔가 들어있음. 마이너스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한다는 말. 유나는 노트를 보며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너무 약해. 통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해. 게다가 엄마를 고소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불빛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다음 날 금요일, 유나는 학교를 조퇴했다. 선생님께는 배가 아프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의 회사로 향했다. 미란이 일하는 와인 수입 회사는 청담동에 있었다. 유나는 회사 건물 근처 카페에 앉아서 지켜봤다. 오후 4시쯤 미란이 회사에서 나왔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갔다. 유나도 황급히 택시를 잡아탔다. 저기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학생, 뭐 하는 거야? 영화 찍어? 기사 아저씨가 웃었지만 유나는 진지했다. 급한 일이에요. 제발 놓치지 마세요. 택시는 한남동의 한 고급 빌라 앞에 섰다. 미란이 내렸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유나는 택시비를 내고 뒤따라갔다. 빌라 입구에는 보안 요원이 있었지만 유나는 택배 받으러 왔어요라며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3층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이게 확실한 거예요? 흔적이 안 남는다고 했죠?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걱정 마, 이건 특수 제작된 거야. 일반 부검으로는 절대 안 나와. 그냥 심장마비로 보일 거야. 유나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와인에 어떻게 넣어요? 이 앰플을 와인병에 넣으면 돼. 와인과 반응하면서 서서히 녹아들어가. 48시간 후에 가장 효과가 강해져. 그럼 토요일 저녁에 쓰면 일요일 새벽쯤 효과가 나타날 거야. 자연스럽게 잠들었다가 안 일어나는 거지. 유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할머니가 일요일 새벽에 돌아가시게 만드는 계획이었구나. 문이 열렸다. 유나는 재빨리 계단 쪽으로 숨었다. 미란이 작은 박스를 들고 나왔다. 고마워요. 돈은 일이 끝나면 드릴게요. 알았어. 그리고 미란 씨, 이 일은 우리만 알아야 해. 만약 경찰이 알게 되면. 알아요. 걱정 마세요. 미란은 황급히 빌라를 나갔다. 유나는 녹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할머니께 알려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엄마는 언제 그 와인에 약물을 넣을까? 식당 가기 전? 아니면 식당에서?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미란보다 먼저 도착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공부하는 척했다. 토요일, 유나는 하루 종일 긴장했다. 엄마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오후 5시, 미라는 샤워를 하고 외출 준비를 했다. 유나야, 엄마 오늘 할머니, 아빠랑 저녁 먹고 올게. 너 저녁은? 응, 나 친구네 가서 먹을 거야. 유나는 거짓말을 했다. 미란이 나간 후 유나는 엄마 방을 뒤졌다. 옷장 안쪽 구두 상자 뒤에서 작은 와인 병을 발견했다. 이게 그 와인이구나. 라벨을 보니 샤토마고 2015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라벨이 이상했다.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고 아래에 다른 라벨이 숨겨진 것 같았다. 유나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외출했다. 할머니한테 전화해야 해. 하지만 너무 일찍 전화하면 엄마가 눈치챌 수도 있어. 식사가 시작되고 와인을 따르려는 순간에 전화해야 해. 유나는 레스토랑 근처까지 따라갔다. 멀리서 할머니, 아빠, 엄마가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30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7시 40분.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응? 아빠, 엄마랑 식사 중이야. 왜 그래? 할머니, 제발, 그 와인 절대 드시지 마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뒤에서 유나의 어깨를 잡았다. 학생,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레스토랑 직원이었다. 아,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졌다. 유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았다. 할머니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유나는 레스토랑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10분 후 할머니가 혼자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다행이다, 할머니가 마시지 않으셨구나.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것이고 가족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걸. 그날 밤 한도연의 집. 은정이 레스토랑을 나간 후 도연과 미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샤토마고 와인병이 불길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도연 씨,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떡하죠? 어머님이 알아버리셨어요. 우리 어떡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와인 잔을 노려볼 뿐이었다. 내가 뭘 한 거지?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그랬잖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좋은 와인이라고. 어머니 건강에도 좋다고.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회사 선배한테서 받은 와인을 가져온 것뿐이에요. 회사 선배? 누구? 장 실장님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뭐? 장 실장? 장 실장. 도연의 회사 동료이자 오랜 친구였다. 함께 입사해서 15년을 같이 일했던 사이. 왜 장 실장이 당신한테 와인을 줬어? 그게 제가 요즘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미라는 말을 흐렸다. 도연은 벌떡 일어났다. 집에 가자, 지금 당장. 도연은 웨이터를 불러 계산을 했다. 그리고 와인병을 챙겼다. 이거 가져가도 되죠?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유나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유나야. 미란이 다가가려 했지만 유나는 뒤로 물러섰다. 엄마 왜 그러려고 했어?
유나야, 오해야. 엄마는 오해가 아니야. 유나가 소리쳤다. 나 다 들었어. 엄마가 회사에서 횡령한 것도, 할머니 보험금 얘기한 것도, 그 와인에 뭔가 넣으려고 한 것도.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보험금? 와인에 뭘 넣어? 도연은 미란을 돌아봤다. 미란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미란 씨 대체 뭘 한 거야? 나는. 미란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연이 소리쳤다. 유나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빠, 이거 들어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정말 이게 확실한 거예요? 흔적이 안 남는다고 했죠? 걱정 마. 이건 특수 제작된 거야. 일반 부검으로는 절대 안 나와. 그냥 심장마비로 보일 거야. 녹음이 끝나자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미란 씨 이게 뭐야? 도연 씨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당신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회사에서 2억을 횡령했어요. 들키면 저 감옥 가요. 저희 가족도 다 망해요. 그래서 어머님 보험금이라도 있으면. 미란의 고백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유나는 아빠를 보며 물었다. 아빠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나는.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도 몰랐어 하지만 뭐? 장 실장이 며칠 전에 나한테 말했어. 자네 와이프 조심하라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그냥 오해인 줄 알았어. 그래서 미란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고.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잖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유나야. 엄마가 한 건 범죄야 살인 미수야. 하지만 유나야, 그럼 엄마가 감옥에. 그래도 해야 해. 할머니는 엄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라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세 사람은 동시에 현관을 바라봤다. 도연이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은정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있었다. 저희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입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은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아, 미란아. 나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리고 결정했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어머니,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이 와인도 분석을 의뢰했어. 은정은 가방에서 와인병을 꺼냈다. 레스토랑에서 가져온 그 병이었다. 48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거야. 만약 이 와인에 정말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다면. 미란아, 당신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해.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형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서미란 씨, 저희와 함께 경찰서에 가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조사할 게 있습니다. 저는 미라는 일어서지 못했다. 결국 형사들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현관을 나서기 전 미라는 도연을 돌아봤다. 도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은정, 도연, 유나만 남았다. 은정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유나야, 내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
유나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은정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몰랐잖니. 하지만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가 위험해. 아니야. 오히려 이번 일로 우리는 더 강해질 거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배웠으니까. 은정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 집에는 깊은 상처만이 남았다. 미라는 차가운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 김준혁이었다. 서미란 씨,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와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형사가 증거 봉투에 든 와인병을 가리켰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 와인은 제가 준비한 게 맞습니다. 어디서 구했죠? 장민석이라는 사람한테서 받았습니다. 장민석? 어떤 관계죠? 제 남편 회사 동료입니다. 장 실장이라고 불러요. 김준혁 형사는 메모를 했다. 장민석이 왜 당신한테 와인을 줬죠? 제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죠?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 한은정 씨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죠? 5억입니다. 김준혁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5억을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당신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겁니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장민석이 그랬어요. 이 와인만 드시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거라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래서 믿었다는 겁니까? 저는 너무 절박했어요. 회사에서 2억을 횡령했고 들키면 제 인생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서미란 씨, 당신이 한 행동은 살인 예비죄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와인병은 긴급 분석에 들어갔다. 책임 연구원인 박지훈 박사가 샘플을 분석했다. 이상하네요. 박 박사는 동료에게 말했다. 뭐가요? 이 와인 성분이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요? 네. 어떤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와인이에요. 그럼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을 수도 있죠. 박 박사는 와인병을 다시 살펴봤다. 잠깐 이 라벨. 그는 확대경으로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라벨이 두 겹이에요. 누군가 원래 라벨 위에 가짜 라벨을 붙였어요. 가짜 라벨? 네. 그리고 입영 번호 삭제된 흔적이 있어요. 박 박사는 조심스럽게 가짜 라벨을 떼어냈다. 그 아래에서 다른 라벨이 나타났다. 샤토 마고 아니, 잠깐. 이건 샤토 마고가 아니에요. 뭐죠? 이건 중국산 모조 와인이에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예요. 그럼 이 와인은 애초에 고급 와인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박 박사는 병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다. 여기 미세한 주입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이 병에 뭔가를 넣었다가 다시 밀봉한 거예요. 그럼 독극물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마도요. 하지만 지금은 검출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넣지 않았거나. 박 박사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분석 결과 와인은 정품이 아닌 위조품. 라벨 조작 및 병 개봉 흔적 발견. 독극물 미검출. 3일 후 경찰서. 김준혁 형사는 장민석을 소환했다. 장민석은 5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표정은 침착했다. 장민석 씨, 서미란 씨를 아시죠? 네, 제 동료 한도연 과장의 부인이죠. 그분한테 와인을 준 적이 있나요? 와인?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민석은 여유롭게 웃었다. 네, 준비한 적은 있죠. 왜 주셨죠? 서미란 씨가 와인 업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와인이 있으면 가끔 소개해드리곤 했어요. 그 와인에 뭔가 넣으라고 한 적 있나요? 네. 무슨 소리죠? 장민석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저는 그냥 와인을 소개해드린 것 뿐입니다. 무슨 이상한 걸 넣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럼 서미란 씨 진술은 거짓이라는 건가요? 아마 서미란 씨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저는 단지 와인을 추천했을 뿐이에요. 형사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정말 이게 확실한 거예요? 흔적이 안 남는다고 했죠? 걱정 마, 이건 특수 제작된 거야. 녹음이 흘러나왔지만 장민석은 여전히 침착했다.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라는 증거가 있나요? 성문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저는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장민석은 변호사를 불렀다. 형사님, 제 의뢰인에게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개입하자 조사는 막혔다. 현재로서는 물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김준혁 형사는 이를 갈았다. 일주일 후 한도연의 회사. 도연은 장민석을 복도에서 마주쳤다. 실장님. 오, 도연 과장. 요즘 힘들죠? 부인 일로. 장민석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실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무슨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 아내한테 그 와인을 준 건 실장님이잖아요. 그건 그냥 친절로 한 거야. 내 아내가 와인 업계에 있으니까. 그럼 왜 독국물 얘기를 한 겁니까? 장민석은 웃었다. 독국물? 도연아, 내 아내가 거짓말한 거야. 경찰 조사에서도 그 와인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추측일 뿐이야. 장민석은 도연의 어깨를 툭 쳤다. 도연아, 조심해. 내 아내는 회사에서 횡령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은정의 집. 은정은 김준혁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장민석 쪽에서는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와인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녹음 파일만으로는 증거가 약합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만 처벌받는 건가요? 서미란 씨는 횡령죄와 살인 예비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민석은, 은정은 전화를 끊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분명 장민석이 배우인데. 은정은 유나를 불렀다. 할머니, 왜요? 유나야, 우리 직접 조사해보자. 네. 경찰이 못 찾으면 우리가 찾는 거야. 장민석의 진짜 목적을. 유나의 눈이 빛났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와 손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조사했다. 그리고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할머니, 이거 봐요. 유나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장민석, 이 사람 아빠 회사랑 경쟁 관계에 있는 제약회사 이사예요. 뭐? 그리고 최근에 아빠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그 프로젝트를 장민석 아빠 회사가 원했대요. 유나는 학교 도서관에 앉아 노트북으로 검색을 계속했다. 할머니의 부탁으로 시작한 조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다. 장민석, 도대체 내 정체가 뭐야? 유나는 장민석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았다. 이름 장민석?
나이 52세. 현재 직장 도연 아빠가 다니는 제약회사 바이오메드 코리아. 직급 재무부 실장. 가족관계 아버지 장경훈 라이프팜 제약 대표이사. 라이프팜 제약. 유나는 이 회사에 대해 더 조사했다. 라이프팜 제약은 중견 제약사로 최근 신약 개발에 실패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3개월 전 정부 지원 프로젝트 입찰에서 바이오메드 코리아에게 패배했다. 그 프로젝트 금액은 500억 원. 그러니까 장민석의 아버지 회사가 500억짜리 프로젝트를 놓친 거네. 유나는 계속 파고들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바이오메드 코리아가 그 프로젝트를 따낸 이유 중 하나가 신뢰도였다. 정부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윤리성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만약 바이오메드 코리아에서 스캔들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유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시나리오 1 바이오메드 코리아 임원의 가족이 살인 사건에 연루됨. 회사 이미지 추락. 정부 프로젝트 재검토. 라이프팜 제약에게 기회. 이거야. 유나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알아냈어요. 유나야, 뭘 알아냈어? 장민석의 목표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아빠 회사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은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나는 그냥 미끼였던 거구나. 내가 죽으면 도연이가 살인자의 남편이 되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장민석 아빠 회사가 프로젝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은정은 분노를 느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단지 도구로 본 거야. 유나야, 이 증거를 경찰에 알려야 해. 하지만 할머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에겐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결정적인 증거? 네. 장민석이 직접 독극물을 준비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엄마를 이용했다는 명확한 증거요. 은정은 생각에 잠겼다. 유나야, 우리 한번 직접 장민석을 만나볼까? 할머니, 위험해요. 괜찮아, 할머니가 방법이 있어. 다음 날 바이오메드 코리아 본사. 은정은 회사 로비에서 장민석을 기다렸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장민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장 실장님? 은정이 불렀다. 장민석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실장님과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장민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네, 그럼 근처 카페로 갈까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로 갔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자 은정이 입을 열었다. 실장님,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죠? 글쎄요, 도연이 때문인가요? 아니요, 당신 때문이에요. 장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만하세요, 장민석 씨. 나 다 알아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를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그 이유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이었다는 것도. 어머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근거요? 은정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근거예요. 당신 아버지 회사 재무 상황, 프로젝트 입찰 내역, 당신이 최근 3개월간 접촉한 사람들 목록까지 다 있어요. 장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떻게... 제 손녀가 찾았어요. 17살짜리 고등학생이요.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더군요. 은정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당신은 며느리의 약점을 알고 접근했어요. 횡령 사실을 알았고 그녀를 협박했죠. 그리고 위조 와인을 주면서 마치 고급 와인인 것처럼 속였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는 있어요. 은정은 녹음기를 꺼냈다. 며느리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 기억나시죠? 그 파일을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했어요.
당신 목소리 맞다고 하더군요. 장민석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우리가 더 조사해 보니 당신이 중국에서 위조 와인을 만드는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도 나왔어요. 그건 억측이에요. 억측이 아니에요. 당신 계좌 입출금 내역에 수상한 거래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돈이 중국으로 송금된 기록도 있고요. 은정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장민석 씨, 당신이 지금 인정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부인하면 경찰이 더 깊이 조사할 거고 당신 아버지 회사까지 연루될 거예요. 장민석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는 그냥 아버지를 돕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네. 아버지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 프로젝트만 따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바이오메드 코리아한테 빼앗겼어요. 장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바이오메드 코리아의 스캔들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그럼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어요. 그 정도만 해도 스캔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준 그 약물은 치명적이었어요. 그건 제가 잘못 알았어요. 중국 조직이 그냥 수면제라고 했는데. 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장민석 씨, 당신은 살인 미수범이에요.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장민석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때 카페 입구로 경찰이 들어왔다. 김준혁 형사였다. 장민석 씨,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예비죄 및 사기죄 혐의입니다. 장민석은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지고 그는 경찰차로 끌려갔다. 은정은 카페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유나가 할머니 옆에 다가왔다. 할머니, 해냈어요. 응, 우리가 해냈구나.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저녁 뉴스. 중견 제약사 간부, 경쟁사 임원 가족 대상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 장민석 씨는 경쟁 관계에 있는 제약사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회사 임원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를 잘못 선택해서.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장민석의 잘못이지. 은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회복하는 거야. 장민석이 체포된 후 일주일. 김준혁 형사는 사건을 정리하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 이상한데. 그는 장민석의 통화 기록을 다시 살펴봤다. 장민석이 중국 범죄 조직과 연락한 흔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다른 번호와의 통화가 훨씬 더 빈번했다. 이 번호는 누구지? 형사는 번호를 역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바이오메드 코리아 내부 번호. 더 정확히는 경영지원실 박철수 부장. 박철수? 이 사람은 누구지? 형사는 박철수에 대해 조사했다. 이름 박철수, 나이 49세, 직급 바이오메드 코리아 경영지원실 부장, 담당 업무 인사, 회계, 감사, 경영지원실. 그럼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네. 형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철수는 3년 전 라이프팜 제약에서 바이오메드 코리아로 이직했다. 그리고 그의 이직 추천인이 바로 장경훈, 즉 장민석의 아버지였다. 이건 스파이잖아. 형사는 즉시 박철수를 소환했다. 경찰서 조사실. 박철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형사님, 저를 왜 부르신 겁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박철수 씨, 당신 장민석 씨와 통화 기록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건 업무 때문이죠. 같은 회사 직원이잖아요. 업무 때문에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통화를 하나요? 박철수는 잠시 당황했다. 그건 솔직히 말씀하시죠. 당신 장민석과 짜고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장민석이 뭘 하는지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사는 통화 내용 분석 자료를 내밀었다. 당신이 장민석에게 한도연 과장의 개인 정보를 넘긴 흔적이 있어요. 가족관계, 부인의 직장, 심지어 시어머니 보험 정보까지. 박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업무상 공유한 거예요. 업무상? 개인 보험 정보를 왜 공유합니까? 박철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형사는 계속 압박했다. 박철수 씨, 당신은 라이프팜 제약의 스파이였죠? 장경훈 회장의 지시로 바이오메드 코리아에 침투해서 내부 정보를 빼돌렸죠?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사건도 당신이 계획한 거 아닙니까? 장민석은 그냥 실행자였을 뿐이고 진짜 배우는 당신과 장경훈 회장이었던 거 아닙니까? 박철수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증거가 있어요? 있죠.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 계좌로 3개월마다 5천만 원씩 송금된 기록이 있어요. 송금인은 페이퍼 컴퍼니지만 실제 소유주는 장경훈 회장이에요. 그건 제 컨설팅 수입이에요. 컨설팅? 무슨 컨설팅을 해서 3개월마다 5천을 받습니까? 박철수는 입을 다물었다. 형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박철수 씨, 우리가 당신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서재에서 이걸 발견했죠. 형사는 증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다. 이 USB에 바이오메드 코리아의 영업 기밀, 연구 데이터, 프로젝트 계획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더군요. 산업 스파이죠, 이건.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형사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당신이 장민석에게 보낸 이메일이에요. 한도연 과장의 부인 서미란이 횡령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한도연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건. 그리고 여기 시어머니 한은정의 보험금이 5억이다. 이를 미끼로 서미란을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도 있네요. 박철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박철수 씨, 당신이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장민석은 당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박철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박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제가 계획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장경훈 회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3년 전 제가 라이프팜에서 실수로 큰 손실을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버렸지만 회장님만은 기회를 주셨어요. 박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회장님 회사가 어려울 때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은정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는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럼 스캔들이 나고 바이오메드 코리아 이미지가 나빠지고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살인 미수였어요. 그건 장민석이 과하게 한 거예요. 제가 준 약은 그냥 수면제였는데 장민석이 중국 조직한테서 더 강한 약을 구한 거예요. 그럼 장민석이 독단적으로 한 거라는 말입니까? 네.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박철수 씨, 당신은 공범입니다. 산업 스파이, 살인 예비죄 방조,
개인정보 유출죄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겁니다. 알아요. 박철수는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검찰 조사. 장경훈 회장도 소환되었다. 70대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장경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들 장민석이나 박철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 계좌로 송금한 건 회장님 아닙니까? 그건 컨설팅 비용입니다. 합법적인 거래죠. 박철수 씨가 산업 스파이였다는 건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장경훈은 완벽하게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장민석이 제 아들이긴 하지만 저는 그의 개인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다. 장경훈은 영리하게 자신을 방어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결과 장민석 살인 예비죄로 징역 5년 선고, 박철수 산업 스파이 및 살인 예비죄 방조로 징역 3년 선고, 장경훈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서밀한 횡령죄 및 살인 예비죄로 징역 3년 선고. 은정은 판결문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진짜 배우는 빠져나갔네. 유나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밝혀낸 건 맞잖아요. 그래, 그래도 다행이야.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싸웠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6개월 후 봄이 왔다. 은정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도연은 회사를 그만뒀다. 바이오메드 코리아에서 계속 일할 수 없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상처와 기억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도연이 부엌으로 갔다. 은정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요즘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필이었다. 위기가 온다는 것은 때로는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은정은 이렇게 적었다. 유나는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유나야, 어서 와.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논술대회에서 1등 했어요. 우리 유나 정말 대단하네. 은정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도연이 커피를 들고 왔다. 유나야, 잘했다. 아빠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고마워요, 아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도연아, 그 얘기는 그만하자. 아니에요. 제가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요. 미란의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고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미란은 지금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있어. 은정이 말했다. 어제 면회 다녀왔어. 많이 반성하고 있더구나. 어머니께서 면회를 가셨어요? 도연은 놀랐다. 그래, 나도 며느리잖니.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야. 은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란이 나한테 사과하더구나. 그리고 출소하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 어머니.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유나도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유나야. 대단한 건 너야. 내가 나를 구해줬잖니.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도연이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새로운 일? 네.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리려고요. 제약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중소제약사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미란이 출소하면 우리 다시 시작하려고요. 처음부터. 은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번 일로 좌절하지 마. 인생에는 언제나 재기의 기회가 있어.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저 다시 일어서려고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날 저녁, 은정은 저녁 준비를 했다. 메뉴는 간단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몇 가지. 유나야, 도연아, 밥 먹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대신 보리차가 놓여 있었다. 자, 건배하자. 은정이 보리차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이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을 축하하며. 건배.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은정은 밥을 떠먹으며 생각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6개월 전만 해도 이 식탁에 다시 앉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가족은 다시 함께 있었다. 할머니, 유나가 불렀다. 응? 할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용기를 내는 법, 진실을 찾는 법,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법. 유나야, 저 나중에 커서 검사가 될래요. 그래서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은정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꿈이구나, 할머니가 응원할게. 도연도 말했다. 어머니,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도연아. 그걸 알았으면 됐어.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봤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고 유나는 재미있다며 웃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겠어. 밤 10시 유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도연도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이만 들어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면접이 있어서요. 그래, 푹 쉬어. 도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은정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은정은 일기를 꺼냈다. 그리고 적었다. 오늘 우리 가족은 다시 식탁에 앉았다. 와인은 없었지만 보리차가 있었다.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정성이 담긴 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는 배웠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싸울 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미라는 실수를 했다. 하지만 그녀도 우리 가족이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사랑하며. 은정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따뜻한 봄날. 은정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출소한 미란이 앉아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미란이 또다시 사과했다. 미란아, 이제 그만하자. 너 벌써 100번째 사과하는 거야. 은정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은 없어. 이제 앞만 보자. 미라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님,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아직 젊잖니.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정과자인데. 정과자라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야. 은정은 미란의 손을 잡았다. 미란아,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분명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미라는 감동받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공원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날렸다. 근처 카페. 도연과 유나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엄마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함께 계시잖아.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은정과 미란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 온다 가자. 네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자, 다들 앉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은정이 말했다. 특별한 날이요? 응, 우리 가족이 완전히 재결합하는 날이잖아. 은정은 메뉴판을 펼쳤다. 오늘은 뭐 먹을까? 아, 그리고 음료는? 은정이 웨이터를 불렀다. 저희 보리차 4잔 주세요.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음료가 나오고 네 사람은 잔을 들었다. 자, 건배하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네 잔이 부딪혔고 맑은 소리가 울렸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제가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건가요? 물론이지.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족이었어. 은정의 말에 미라는 또 눈물을 흘렸다.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란아,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과거는 잊고. 응, 고마워. 유나도 엄마를 안아주었다.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유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카페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가장 큰 위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와인 한 병이 우리를 거의 무너뜨렸지만 결국 우리는 더 강해졌다.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서로가 있기 때문이다. 은정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싸울 때 진짜 가족이 된다고. 그리고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